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 교육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동안 많이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도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1학년도 중등 교육학 기출문제 생각하시는 게 사람들마다 정말 많이 달랐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잘 못 적고 나온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적은 게 답이 맞는지 모르겠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럴 거면 교육하고 공부 왜 하지? 그냥 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학 점수를 유추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느끼냐면 이게 어 갑자기 이렇게 출제된 거 아니었어요. 이제 3년 4년치 보다 보면 3년 동안 보면 한두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 시험 같으면은 위키가 나왔었는데 위키 사용 시 문제점 이런 거 물어봤어요.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면 조금만 응용력 있게 대답을 하면 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이 위키 사용의 문제점 혹은 기계 문화가 뭔지 알고 특징을 아는데 뭘 물어봤냐면 기계 문화의 개선 방안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개선하지? 이거는 그 교육학 공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데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문화는 뭐고 각 문화별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혹은 또 이제 19년도에 변혁적 리더십이 나왔는데 변혁적 리더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가지 다섯 가지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 변혁적 리더십을 올리는 신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써봐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두 문제들 때문에 좀 혼란스럽게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까지 이렇게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명확한 근거 하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대인관계지능, 기회 원리, 만족의 원리, 잠재적 교육과정의 정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예시, 리커트 척도, 문학 내적 일치도 개념 딱딱 쓰라는 게 명확해요. 이건 모르면 못 씁니다, 개념. 근데 알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80% 정도 나왔고 한 20%에서 10%만 응용하는 문제를 냈어요. 근데 2021학년도 문제를 보면 이 빨간색이 좀 우리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애매하다고 해서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금 한 번은 생각하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버렸어요. 파란색 글씨는 누가 봐도 그냥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파란색 글씨는 쉬워요. 그냥 알면 적고 모르면 못 적고 파란색 글씨를 모르면 이것도 혼란스러우니까 더 어렵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공부했는데 이 파란색 글씨 부분마저도 내가 잘 기억이 안 났다면 안 그래도 빨간색 이 부분은 좀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스럽게 느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적을 수 있는 게 없었다. 아니 소설을 쓰고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도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가 봤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썼냐 쓰지 않았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갈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학습자 특성이랑 학습 환경을 파악하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문의해 주신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학생 특성 일반적 학생 특성을 분석하고 나머지 학생 특성 분석해야 되니까 그 아무거나 쓰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 문제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해야 될 부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 환경 분석. 그러니까 학생 특성과 학습 환경 분석을 파악하는 건 맞는데 온라인 수업과 연관해서 학생의 특성을 알아야 될 부분, 그렇게 연관돼서 서술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학생 특성을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써버리면 아마 감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감점의 폭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학 점수가 전반적으로는 막 그렇게 낮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답이 어느 정도 왜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히 만족된 조건을 바탕으로 그 부분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이 교육학 점수가 높고 낮냐 이 완전 고득점이냐 이게 나오게 될 텐데 근데 요즘 추세가 교육학 점수의 변별이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아마. 큰 차이는 없대. 그래도 분명히 내가 왜 18점, 19점 못 받지? 내가 왜 16점? 비슷하게 이tan과 비슷하게 적은 것 같은데 16점, 15점 이 정도밖에 못 받을까? 그 조건들을 정확히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범 답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교육학은 분명히 모범 답안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답을 적는 것도 많다. 맞아요. 하지만 모범 답안은 존재하고 그 모범 답안이 주로 어디 근거에서 나오면 2015 그 개정교육청 총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매번 올릴 때 이론 강의를 할 때 2015 개정교육과정 읽는 강의를 올렸어요.
아마 강사분들 중에서 2015 개정과정을 그렇게 읽어주는 분 강의를 올려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하나 2015 개정과정 다 분석해 드렸어요. 보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자기 평가, 그다음 자기 주도 학습 그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면밀히 분석했었어야만 했다는 거죠. 올해 시험은. 내년 시험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15 개정 교육과정 근거에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다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모범 답안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모범 답안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모범 답안의 근거가 어떻게 15 개정 교육과정에 담겨 있냐, 그 부분을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15 개정 교육과정 근거에서 1번 문항의 답안, 또 2번 문항의 모범 답안, 그리고 이 2번 문항 모범 답안이 왜 어떤 부분의 근거에서 나온 거냐, 15 개정 교육과정에 어떤 부분이 언급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을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범 답안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일단 1차적인 답안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그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강의 이어보겠습니다. 이어가서 보면, 자, 그럼 한 문제 한 문제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 시험지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 이걸 주제로 써라, 이거예요. 이거는 서론, 본론, 결론 제가 마지막에 모범 답안을 써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학생의 선택과 결정을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 즉 학생 요구를 만족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본교를 같이 쓰는 건데, 1번 문제가 이겁니다. 교육과정 운영 관점, 여기서 제시한 김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관점을 스나이더의 분류에 따라 설명할 때 김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 관점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 쓰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두 가지 써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읽어보면서 스나이더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스나이더는 몰라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나이더는 교육과정 분류를 세 가지로 했죠. 충실도, 생성형, 적응,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했는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중앙집권 교육과정, 지방분권 교육과정, 그 다음에 절충적 관점, 이 세 가지가 스나이더가 분류한 교육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장단점을 서술해 주시면 돼요. 여기 문제에 보시면 스나이더의 분류에 따라 설명할 때 김교사가 언급한 자신의 기존의 그 운영 방안 장점과 단점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명칭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만약에 스나이더의 분류에 따라서 그 명칭을 쓰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쓰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분류에 따라서 어디 속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속해 있는 거에 대한 장단점을 쓰라 했으니까 장단점만 쓰시면 돼요. 학생의 선택과 결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학교 교육 운영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우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교육과정 운영, 평가, 온라인 수업 설계, 교사 협의도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 운영을 보라 보니 운영에 대한 나의 관점이 달라진 것 같다. 저는 이 교육과정 운영을 보는 순간 딱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국가중심, 지방분권, 말씀드렸던 절충. 그게 스나이더 관점이 똑같거든요. 교직 생활 초기에는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으로 교육과정 운영해 왔어요. 이게 뭡니까? 중앙집권체제죠.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만들어주면 그걸 내가 교사가 어떤 걸 토도 다 이제 학교나 교사 측에서 생각해보지 않고 그대로 이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는 똑같은 교육과정을 받게 되는 거죠. 중앙집권이죠. 그런데 최근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은 교육과정을 교사와 함께 학생이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으로 보는 거야. 이게 명칭이 생성교육과정, 생성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성 관점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 관점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봐야겠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번 문제는 중앙집권 문제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보면 첫째로 기존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학생의 선택과 결정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 관점에 대한 반성과 변혁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식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모든 학교가 통일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국가중심 교육과정 혹은 중앙집권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학을 가도 똑같은
이 1학년 이걸 배우고 이 2학년 이걸 배우니까 연계성 있게 똑같이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전화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선택 중심으로 이게 학교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면 전학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교육과정을 있는 그대로 실행하는 관점에서 교사의 의견이나 교사의 어떤 생각, 관점 이거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사의 책무성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교사가 내가 개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는 성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거 장단점은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아무나 서술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 중앙집권 했을 때 뭐 질 좋은 교육과정을 만든 거 그대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국가 중심 혹은 지방 그 중앙 집권과 관련된 장단점 그대로 아무나 선택해서 서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쉬워요. 그리고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이제 이번 문제가 이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된 관점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 두 가지를 써라. 이게 좀 헷갈려 하셨어요. 근데 어떤 용어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면 교육과정 운영이에요. 운영. 교육과정은 편성과 운영이 있어요. 이 용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15개정 교육과정에 그대로 나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하고 그다음 운영한다는데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교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 만족도가 높은 교육과정이 되도록 학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종래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이게 중앙집권 탈피하자는 거잖아요. 지역의 여건과 학교 설정에 맞게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에 주체는 교사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문제로. 그러면 운영 방안이 도대체 뭐냐? 많이 헷갈려하시죠. 운영 방안 내가 어떻게 아냐? 학교 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만 알았지. 그러니까 지방 분권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관점 어떻게 아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학교 중심 혹은 그 지방 분권 체제 혹은 그 생성형 관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는 교사와 학생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반드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합리성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뭐 참여할 수 있고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이에요. 역할을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자율적이고 특색 있게 편성되려면 이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 편성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심의를 맡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심의를 맡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육과정 실천을 담당하는 교과협의회 및 학년협의회가 상호 역할을 분담해서 협력적이고 구축이 되도록 상호 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이 자율적이고 특색 있게 편성되려면 자율적이고 특색 있게 편성되려면 이게 뭐다? 생성형 관점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라는 거예요. 생성형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거면 어떻게 운영해라?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열고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자주 개최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생성형 교육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뭐 다른 강사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관점에서 서술하시는 게 모범답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 답이 인정될 수 있는 게 있겠죠. 하지만 확실하건데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한다 혹은 학생의 뭐 선택 과목 늘리고 혹은 교과협의회를 만든다 이런 부분들을 답을 쓴다고 해서 틀리진 절대 안 틀릴 겁니다. 이게 답안이 무조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교육과정 운영 측면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첫째,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교육과정을 결정할 때 교사 및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장의 의사결정에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편성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실천을 직접 담당하는 학년협의회를 개최한다. 혹은 교과협의회죠.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한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선택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듣고 싶은지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택 과목 너네 뭐 듣고 싶어? 그리고 학년 협의회에서 이를 파악하고 그래 너네 그거 듣고 싶어? 수요 조사 파악한 다음에 교육과정 형성 과정에 학년 협의회에서 얻은 결과물을 그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실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성형 관점이 운영되려면 일단 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다양한 집단에 참여해야 되고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를 거쳐서 학생들의 수요를 계속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생성형 관점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명시되어 있냐? 답이 없는 게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런 방향 외에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얘기하면서 나온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보시면 학생들과 교사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재편성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통합교육과정이나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생성형 교육과정 모두 교사와 학생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답안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 아니면 뭐 경험중심 교육과정에서 생성형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뭐 활동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다 학생들의 요구, 교사의 요구에 따라서 다 교육과정에 편성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인정이 될 것 같은데 명확히 이 생성형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이라는 그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운영은 약간 좀 구체화되고 실행하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둔다면 아마 이게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부분 1문단, 이 문단을 구성하는 부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시험장에 쓰시면 그 시험지 답안에 우리 5줄별로 이렇게 진하게 그어져 있잖아요. 이 양이 딱 2분단 딱 분량이 딱 나옵니다. 이걸 쓰시면 조금 늘려서 쓰시거나 글자를 크게 쓰시거나 뭐 이렇게 쓰시면 분량이 딱 그 자수가 딱 그만큼밖에 떨어지죠. 그래서 이 정도는 적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답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도 답안이 될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게 답안이 될 수 있을까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알아보고 이제 답안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강의 끊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평가 부분이죠.